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그 장기 추적, 법 윤리,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도 이식면역 거부반응이 역분화 줄기 세포를 염색체 유전자 배열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포로 분화시킨 다음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지마 제발 떠나지마 제발 Don't know why. 아무도 질문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오늘은 바이오헬스 전문가와 정책 책임자분들을 모시고 첨단 재생 의료,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발언자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바이오 헬스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근원적 치료를 위한 첨단 재생 의료와 바이오 의학 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는 손상된 인체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하여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혁신적 의료 기술입니다.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발전의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시행되면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임상 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 첨단 재생 의료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미래 바이오 헬스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가감없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한용만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시험관 아기, 사실은 이것이 78년도에 처음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때에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종교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게 30주년 기념 사진입니다. 이 루이스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그러한 자신의 아들을 얻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기술이 그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얻는 그러한 결과고, 오늘날 이 기술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진국들의 인구 절벽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로서도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의료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줄기세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장기에서는 사실 모든 세포가 매일매일 수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줄기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산이 돼서 거기에 보충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세포 이식을 하려고 할 때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이식 거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면역성의 적합성이 맞지 않게 되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치료복제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게 되죠. 여기에서 환자의 체세포를 얻어서 이거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고 이 줄기세포를 특정 세포로 분화시켜서 이것을 환자에 이식하게 된다면 환자 몸속에 존재하는 거나 이식받은 몸속에 존재하는 염색체, 유전자 배열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식 면역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면역 이식 거부 반응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역분화 줄기세포. 즉 체세포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줄기세포를 만드는 이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나 야마나카가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체세포 리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복제 이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수정란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대리모에 넣어서 태어나는 그러한 복제 동물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발생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최근 들어서 파킨슨 환자의 체세포를 떼어내서 그거를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포로 분화시킨 다음에 다시 이 파킨슨 환자한테 넣었더니 상당히 이식을 했더니 호전됐더라 하는 연구 성과가 하버드 의대 김광수 교수님에 의해서 첫 번째로 세계 최초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환자 치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인하대 박소라입니다. 우리의 그 첨단 재생의료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결국은 글로벌 시장이 아시아 허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의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료가 제품이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개발된 것도 아시아 쪽에 어디엔가 허브를 두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회사도 아시아 쪽에 뭔가 브랜치를 두려고 합니다. 그 허브를 위한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한국을 중심으로 그려보면은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도시가 세계 최다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도시가 아니고 굉장히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그 아시아 허브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브를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지. 그러니 물론 연구력이 좋은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되죠. 이거를 제품화하고 또 환자한테까지 전달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존재를 해야만 이게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조기술 혁신, 제조 인프라 혁신, 그리고 사업 모델을 좀 더 우리가 혁신을 해보자. 지금 현재 그 재생의료 세포 치료제는 대부분 맞춤형 치료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 품종으로 소량 생산하는 구조이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양이 적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요. 100만 개를 만드는데 이 가격이라면은 이걸 만약에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은 100분의 1 정도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제조 인프라를 한번 좀 살펴보자입니다. 여기에 중심에는 제조를 위한 국가 R&D 사업단이 중심에 크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알기로도 지금 재생의료 예타 부분은 어떤 제조 부분은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 모델의 혁신입니다. 거래를 활성화하면서 어떤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거의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메디컬 투어리즘입니다. 가장 메디컬 투어리즘을 많이 하는 국가가 많이 하는 병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그 크기는 한 2조가 넘는다는 거죠. 가까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원정을 가는 사례를 보면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지금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오히려 외국의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첫째는 우리 정춘숙 의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입법을 하시고 그리고 통과시켜 주신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법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철학은 환자의 안전관리입니다. 이 안전관리가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은 어떤 신뢰받는 데이터도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리적인 규제 선진화입니다. 사실은 기업들이 여기 우리 시각장애인 계시지만 정말 이 기업이 그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그 장기 추적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번쯤은 합리적인 규제가 어느 선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기술 혁신에 따른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하기에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또 너무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윤리,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기술 개발과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 분야에 그야말로 이제 문외한이니까요. 세계에서 진짜 이거 대단한 기술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우리 한국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복제 기술은 사실 세계적으로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6년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럼 왜 안 이루어지는가 하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보면 거기에 그 냉동 배아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제 배아를 만들려고 그러면 난자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난자에까지도 사용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연구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안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러한 병원에 가서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연구에 있어서만은 그러한 자율성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2005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국민적인 신뢰를 얻는 것, 그리고 윤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 이게 저는 굉장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정말 세계적으로 앞서갔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당연히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생명윤리 그 관련 법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굉장히 뭐 아주 장밋빛 아름다운 얘기를 하지만 기반에 깔리는 것은 그런 생명윤리, 윤리적인 접근들. 저는 오늘 우리 총리님 주관하신 이 미팅이 상당히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 개발의 앞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뒷부분이 결국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안전성 요소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절반의 성공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결국은 향후에는 엔티에이징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령 인구들, 전 세계의 어떤 난치성 질환 환자들, 이런 노인들한테 이런 줄기세포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하는 것을 식약처와 정부하고 해서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런 임상을 해서